바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는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까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학계가 반발했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나갔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처음에 국정국사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금인정 교과서를 통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를 교과서 속에 넣으려고 했지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사를 좀 더 강조하고 그 대신 현대사, 근현대사를 좀 가볍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운동사와 그리고 해방 이후의 군부정권, 독재정권에 대한 그 내용을 교과서에서 좀 들어보겠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사를 강조하는 것도 그 고대사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혹시 또 이 가운데서도 그걸 신봉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단곡이라든지 하는 그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입증되기가 힘든 그 상상력 속에서 고대사를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더 강조를 하겠다. 그 대신 근현대사를 줄이는 거죠. 근현대사를 줄이면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독립운동사를 줄입니다. 또 하나는 군부 독재 시절에 그것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948년 8월 15일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때 들어와서는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건국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이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다기보다는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제가 한국을 근대화시켜준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이 나왔다 하는 그런 논리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얘기한다면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있던 독립운동 관계 이런 것을 사상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국사학계에서는 그게 맞지 않다. 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국사학에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법적 체계로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1948년 8월 15일을 우리 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보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보다 한 3주 뒤에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9월 9일에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수립이고 저쪽에서는 건국이 되어 있다 하니까 그냥 듣기에 보면 어떠냐 하면은 정부 수립보다는 건국이란 말이 훨씬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역사를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 수립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보다는 약 한 3주 전에 우리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체제 경쟁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일반 그러니까 이 검인정 교과서에서 그걸 집어넣으려고 해도 저자들이 듣질 않으니까 이제는 그럼 검인정 교과서를 없애고 국정화시켜서 국가에서 그걸 집어넣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 문제가 있는 것이 8월 15일이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 하는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좀 봐야 됩니다. 1948년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한다. 8월 15일 정부 수립에 앞서서 5월 10일에 대한민국으로서는 최초로 보통 일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재헌 의원 선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서 200명 가운데 제주 4.3 때문에 두 사람이 그 선거를 못했습니다. 제주에서. 그래서 전체 198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가 열린 것이 5월 31일입니다. 31일 국회가 열리고 이승만 박사가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의장 이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개원 연설이죠.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걸 지적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정부는 1919년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신이다. 임시정부의 계승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임시정부를 계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연호도 그대로 계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기, 서기, 그 일본에서는 헤이세이 하는 식으로 그 해를 규정하는 이름이죠. 연호라 그러는데 그때는 우리가 서기를 잘 쓰지를 않았습니다. 단기를 좀 쓰기도 했지만은 단기보다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용했던 대한민국 혹은 줄여서 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민국 1년이 언제냐? 1919년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해방되던 해는 민국 27년, 대한민국 27년이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48년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30년이 됩니다. 이 연호를 쓰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장연설에서. 그리고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도 이 연호를 그대로 썼습니다. 1948년 9월 1일에 정부 관보 1호가 나왔습니다. 정부 안에서 통용되는 신문입니다. 지금도 관보가 정부 안에서는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장관, 어느 국장을 임명했다, 또는 그만두게 되었다, 이번에 법률이 어떻게 발표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발표하는 관보가 있는데 관보 1호가 9월 1일에 나왔는데 그때 연기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해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승만이나 이범석 국무총리지요, 또 여러 장관들이 문서에 사인을 한 것이 드러남아 있습니다. 6.25 때 많이 없어졌지만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문서 사인 내용 가운데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30년 몇 월 며칠, 대한민국 하여튼 민국 30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되어 있는 문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거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19년에서 출발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법적 체계를 갖추어서 말하기 위해서 헌법 조문에다가 넣기로 해. 헌법 그러니까 서문에 전문이라고 그럽니다. 앞전자 그럴 문자, 헌법 전문에 그걸 넣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48년 맨 처음 만든 제헌헌법의 전문은 아마 여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중간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까?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여기에 대해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운동 후에 바로 이 해에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하는 것을 제헌헌법 전문에다가 이걸 명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게 몇 번의 개헌을 거쳐서 5번째까지는 이 개헌 때 이게 다 제헌헌법 전문 그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들어서서 헌법을 고치고 전두환이 헌법을 고칠 때에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하는 부분을 뺐습니다. 빼고 그냥 3.1 운동의 정신을 본받아서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앞에 48년 5월 31일 이승만 의장의 개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이게 넘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면 또 좀 넘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넘겨주면 뒤에서 한번 넘겨줄 거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거는 이게 그 파일이 안 돼서 학생들한테 뒤에서 넘겨줄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제가 전달해서 알려줘요. 그럼 이 파워포인트 이것만 됩니까? 네, 여기 가운데 이건 가운데 이것만 되고 네. 제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제가 못하네요. 네 여기서 안 돼서 예, 그 이제 학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개선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후진 파워포인트를 제가 대학에서는 처음 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럼 아닙니다. 너무 넘어갔어요. 여기에 보면은 9차 개헌 현행 헌법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5차 헌법까지는 제헌헌법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박정희 그다음 전두환이 들어와서 헌법을 고칠 적에 대한민국이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렸다가 그 다음에 와서 87년 12월 29일에 통과된 9차 개헌, 이건 현행 헌법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헌법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제 그 다음에 계승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인데 이건 법통을 계승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현행 정부의 계승이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비가 일어나면은 그러냐 안 그러냐 하고 시비가 일어나면 그럼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적 위치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법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는 그러면 1919년에 세워진 그 대한민국, 오늘 제가 그 설명을 쭉 좀 할 겁니다만은 그 대한민국이 오늘날 국가 체계에서 볼 적에 국토와 그 다음에 국민과 주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법에서는 일단 1919년 나중에 4월 11일이 나옵니다만은 4월 11일에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그리고 그때 헌법을 만들었고 국무원, 그 정부 조직을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둘째 부분으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하기 전에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9차 개헌 때 87년 12월 그 개헌 때 독립운동 원로들, 고대 총장을 지난 김준엽 선생이라든지 당시에도 살아계신 분들이 광복군이라든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때 개헌을 할 적에 많이 건의도 하고 압력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뒤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 법적 체계를 이번에 꼭 갖춰야 된다 해가지고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이 규절이 빠졌을 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박근혜 때 이런 규절이 헌법 전문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 조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의 주제가 임시정부 조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 임시정부 조직에는 현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1운동을 일으킬 때에는 기독교 대표, 천도교 대표, 그리고 불교 대표 2사람, 천도교 대표 15사람, 기독교 대표 16사람, 이 2월 15일경에 서로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독립선언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독교 대표 가운데는 남강 이승훈 선생, 그리고 우리 여기 송암교회 있죠. 송암교회 그 함태영 선생, 그리고 현순 목사, 이런 분들이 서울에서 암암리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현순 목사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1902년 하와이 거기에 그 사탕수수 밭에
우리 국민들이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는 대한제국 때지요. 이민 갔을 때 이분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같이 갔습니다. 가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 뒤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분이 정동 감리교회 목사 담임 목사로서 오랜 동안 했습니다. 그 뒤에 이분을 이어서 하신 목사님이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이 임시정부하고는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현순 목사님이 여기서 활동하다가 기독교 대표인 남강 선생과 남강 이승훈 선생과 여러분들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독립 선언하면 다음 순서가 나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약소국가를 쭉 보십시오. 먼저 독립 선언을 하면은 독립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 전쟁하는 일부에서는 또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어려우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는 상해로 당신이 가라.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한국에서 독립선언이 있었고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운동본부로부터 2,000원의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 당시 2,000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3.1 운동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측에서 천도교 측으로부터 5,000원의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5,000원 가운데서 일부인 2,000원을 현순 목사가 가지고 그는 2월 24일 날 용산역을 출발했습니다. 출발해가지고 중국 남경을 거쳐서 그러니까 기차를 쭉 타고 신의주 안동을 거쳐서 남경을 거쳐서 상해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그날 독립운동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자기도 모르는 거죠. 알게 된 것은 3월 4일 날 상해에 있는 영문 신문에서 조선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전해주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순 목사는 3월 1일부터 독립선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그게 갔습니다. 그럼 현순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현순 자사, 현순이 스스로 쓴 역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이 오토그래피라고 하는 아우토바이오그래피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복사하는 형태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정 수립 과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 얘기한 대로 3월 1일 상해에 도착했고 그 장로교회 선교사인 레버런 조지 피치라고 하는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지 피치는 YMCA 운동을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 다음에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선우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선우혁. 이분은 신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1911년 그 백오인 사건 때 굉장한 고문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3월 3일에 그는 신규식 선생, 이광수, 춘원 이광수 아시지요? 선우혁, 김철, 신원민 등을 만나서
국내 독립당을 대표해서 상해에서 외교, 선전, 통신 등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월 4일자로 차이나 프레스에 3.1운동 소식이 비로소 해외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는 현순 목사는 독립임시사무처를 프랑스 조계 하비로라고 하는 곳에, 로는 그 로드 혹은 그저 에비뉴 그런 게 되겠죠. 하비로라고 하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임시사무처의 총무를 현순이 하고 통신서기를 이광수, 여운홍은 여운형 선생의 동생입니다. 서무는 신성은 신규식 선생, 여기 나오죠. 이분은 한말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나라가 망하자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1911년 손문 선생이 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청나라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중화민국을 세웠는데, 그때 그 혁명에도 가담했던 그런 분입니다. 신성 이런 분들하고 분담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것은 독립운동을 영문으로 써서 그 다음 파리 강화회의 6나라에 보내고, 샌프란시스코 주재 국민회와 호놀루루 주재 국민회에도 발송하고, 그 다음에 조동호라고 하는 분은 한문을 잘해서 우리 그 3.1 독립선언서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중국에 뿌리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경에 가서 손정도 목사를 만나서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손정도 목사 이름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현순 목사를 이어서 정동감리교회 목사로 있다가 1918년에 사임하고 중국 쪽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임시의정원을 처음 만들었을 적에 이동영 선생이 의장, 그리고 손정도 목사가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동영 선생이 나이가 많고 해서 곧 손정도 목사에게 의장직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은 오늘날 국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그냥 아무런 조직도 없고 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임시의정원이라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법을 정해주면은 그걸 집행하는 기구가 뭡니까? 임시정부입니다. 손정도 목사는 그가 신학교를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회 경험을 비추어서 임시의정원 의장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임시정부의 기초가 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뒤에 1923년에 그는 가족을 거느리고 지금 만주 길림성 길림이라고 하는 도시에 갑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그때 길림시에 와서 육문중학에 다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에서 보면은 그 아들, 딸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거기서 우쭐거리면서 사회주의 운동한다 하자 만주 그러니까 경찰에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이 사회주의 운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랜 동안 그는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럴 적에 손정도 목사가 나서서 만주 길림시뿐만 아니라 만주의 거기에 관련된 권력자들을 만나서 김일성을 감옥에서부터 빼내 주었습니다. 김일성은 그의 그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고는 회고록이 8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렇지만은
이 기독교 목사를 만났을 적에 이 손정도 목사를 잊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 전에, 김일성은 죽기 전에 북한의 노동당을 향해서 손정도 목사 기념 사업을 하라는 그런 유훈까지 남겼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 이 기독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적에 이 손정도 목사를 내세워서 그 다음에 이 기독교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손정도 목사를 만나가지고 북경에서부터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모으기 전에 이 일을 꾸미는데 굉장히 힘을 쓴 8사람이 있습니다. 이동영, 이시영, 조소왕, 이광, 조성헌, 신원민, 이광수, 현순. 이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 북경과 그리고 동북 삼성, 만주 지역과 노령에서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모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라를 세워야 하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자 한 것입니다. 조금 띄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4월 9일 날 이제까지 갔습니다. 3월 1일부터 시작해가 작업을 해가지고 4월 9일까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현순 목사는 국내 민족운동 대표자로부터 파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와의 이 교섭하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는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사람이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고 하니까 좀 답답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3인은 당시에 만세 부르고 난 뒤에 다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순 목사에게 어떤 메시지도 확실하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경, 그 다음에 동북 만주 지역, 그리고 노령 지역에서,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에서 온 독립운동가들은 왜 빨리 나라 세우는 일에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럴 바에 난 떠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광수, 현순이 4월 9일 날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있는 여러 여관들을 다니면서 내일 한 번 더 모이자. 내일 같으면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날 한 번 더 모여서 매듭을 짓자. 그래서 4월 10일 밤 10시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모였느냐? 모인 장소는 여기에 잘 안 나왔습니다만은 김신부로라고 하는 김신부 론로드, 거기에 있는 큰 집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앞으로 임시정부가 서면은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광수는 이날의 집회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모인 방은 2층 동쪽 갸름하게 생긴 방이고, 이 집은 임시정부가 서면 정청으로, 정부 청사로 쓸 양으로 대양 300원이나 세를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얻은 꽤 좋은 프랑스 조개의 양식 주택이었다. 잔디를 심은 뜰도 넓고 방도 여럿이었고 식당도 큰 것이 있고 댄스를 하게 반반 마루를 깐 큰 방도 있었다. 오늘 모이는 이들은 이 집을 처음 보고 놀라는 모양이었다. 우리 사무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합의로 난잡한 집에 있었고 이 집은 아니 있었다. 여기는 보창로에는
그들 일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김신부로 이 집은 새로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임시정부가 서면 임시정부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좀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일사를 하나 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날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전체 29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옥신각신 하다가 나는 가겠소, 안 되면 난 가겠소 하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적에 한위권을 비롯해서 젊은 학생들, 한국에서 갔던 젊은 학생들이 문을 지켰습니다. 문을 지켰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권총과 목봉을 가지고 와서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현순 자사인데 한문에는 권총, 목봉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wooden rif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나무로 만든 총이다 이런 뜻인데 자기가 쓴 한문으로 쓴 자사에는 권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문을 지켰습니다. 지켜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저앉힙니다. 앉혀가지고 못 나갑니다. 오늘 저녁에 죽든 살든 뭘 하나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본국에서는 만세운동을 하면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지금 무책임하게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29명이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저녁 10시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모인 사람들은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김대지, 김동삼, 김철 일부러 제가 한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했는데 여기에 29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 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서울, 경기도, 경상도에서 각각 6, 충청도, 평안도와 각 4, 전라도에서 한 사람, 미확인 2사람, 함경도와 황해도가 없는데 이는 뒤에 정부 수반에 이승만과 국무총장 이동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가 아니고 휘입니다. 이동희는 함경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황해도 출신의 이승만이 대통령에 그리고 국무총장 이동휘가 함경도이기 때문에 아마 뺀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강의와 관련 있는 것으로서 종교별로는 기독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사람, 30대가 9사람, 40대가 6, 50대가 3, 미확인 4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8명이나 되었다. 29명 가운데서 이미 독립운동을 하면서 전투를 했거나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18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모여가지고 이 모임의 이름을 뭘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 모임이 적당한 유희 모임이나 이런 걸로 할 거냐, 이 모임의 성격을 정하자. 그래서 조소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이 모임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하면 뭡니까? 국회라는, 임시국회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0일 바로 김신부로, 프랑스 쪽의 김신부로의 양옥집에서 모였다라고. 여기에서 그럼 뭘 했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임시의정원으로 이렇게 조소왕의 제의에 의해서 하고, 이건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 됩니다. 의장, 부의장 서기의 선거가 있었는데 의장에는 이동영, 부의장에는 손정도,
서기에는 이광수가 각각 비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월 11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뭘 했느냐?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관제를 정했습니다. 국무원 인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그러니까 임시헌장을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 임시헌장에 거기에 보면 신익희, 이광수, 조소왕이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했는데 뭐라고 냈느냐 하면은 10가지 헌장, 오늘날 우리 헌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라고 하는 것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이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의회 우선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평등하다. 그리고 신교의 자유가 있다.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리고 병력, 납세, 교육의 의무가 있다 하는 식으로 10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하는 것은 그 뒤에 중국에서 4번이나 헌법이 고쳐집니다. 고쳐지는데 그때마다 이 조항이 1조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그리고 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우리가 지금도 그 1조는 우리 헌법의 1조로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만든 그러니까 임시헌장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 하는 것이 그대로 계승이 돼 가지고 48년 헌법, 오늘날 헌법이 몇 번 바뀌었지만 9번 바뀌었지만 제1조는 그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임시의정원이 4월 10일 저녁 6시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이름을 임시의정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넘어갑니다. 밤새도록 지금 그 하니까 4월 11일 날이 되어서 현순이 나라 이름도 정하고 정부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제안을 하자 맨 처음에 정하는 것이 국호를 정했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임시헌장 10개조를 정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조직하려면은 그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제가 아니고 국무총리를 그러니까 정부 수반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의 이승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재 신채호 선생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29인 가운데 임시의정원 의원 29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넣어야 된다, 세워야 된다 하고 중론이 나오니까 이승만은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논리가 뭐냐 하면은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의 위임 통치를 호소한 사람이다. 위임 통치나 식민지라 다를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을 지에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이승만은 아직 생성되지도 않은 대한민국, 아직 형성 안 됐습니다. 이 나라를 없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러 사람들이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세 사람을 호천을 해서 세 사람을, 그러니까 이동영, 안창호, 이승만 이 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고 그 다음에 3분지 2 표가 모이는 사람을 정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승만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이 세워지고 4월 11일에 가서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고 임시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를 형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임시정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독립을 선언하고 난 뒤에 3.1 독립선언 선언하고 난 뒤에 여러 곳에서 정부가 섰습니다. 맨 처음에는 19년 3월 17일에 연해주에서 먼저 섰습니다.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섰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에서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섰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서울에서도 한성정부가 섰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셋이 서고 나니까 국제적으로 공신력에도 이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이 있고 청일전쟁이 끝날 그때에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졸업하고 난 뒤에 언더우드 학당에 거기에 뭐 조교 이걸 좀 했습니다. 하면서 그 학당장으로 밀러라고 하는 학당장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그 연설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독립협회 회원으로서 만민공동회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부인과 함께. 그리고 1907년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신민회를 조직하고 10년 나라가 망하자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거쳐서 미국에 자기 가족이 있는 곳에 갔는데 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부랴부랴 여러 교민들로부터 돈을 거두었습니다. 돈을 거두어 가지고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임시정부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 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승만은 하와이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서 우선 임시정부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꾸리면서 정부가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대외적으로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에 있는 국민의회를 여기 상해 임시의정원과 통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성정부를 통합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였지만은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 총재라고 하는 직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국무총리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간섭하는 임시의정원 국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보다는 국회 없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좀 이런 독재적인 그런 발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가 없는, 그러니까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이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니까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계에다가 조선의 새로운 정부가 섰다는 걸 세계에다가 영어로 알리는데 자기를 뭘로 집정관 총재를 번역을 그냥 프레지던트 해가지고 돌렸습니다. 명함에도 그렇게 찍어 다녔습니다. 자, 새 정부를 합친다고 할 적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은 앞으로 대통령제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아니면은 나는 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굉장히 전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가 설득도 하고 그래 결국 이승만이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는 새 정부 가운데서 한성정부의 정통을 잇는 걸로 새 정부를 합쳤습니다. 그러면 대한국민의회는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과 합치고, 그리고 한성정부의 정통을 잇고,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상해에다가 정부를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성정부의 헌법 가운데서 집정관 총재라고 하는 직위를 대통령으로 고쳤습니다. 개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1일 그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처음 출발한 것은 4월 11일이죠. 그리고 5월 달에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 와서 새 정부를 합치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월 11일에 헌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친 것은, 그러니까 한성정부의 헌법을 고쳤는데 하나만, 집정관 총재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으로만 고치고 모든 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새 정부를 합치기 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옆에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이렇게 통합정부가 서게 되면은 당신도 거기에 한 자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적에 자기는 절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내무총장입니다. 그러나 저쪽 한성정부에서는 노동국 총판입니다. 노동부장도 아니에요. 장관이 아니고 국장급입니다. 그래서 국장을 차라리 무슨 후생부로 고친다든지 노동부로 고친다든지 해가지고 당신도 장관 자리 하나 얻어야 된다라고 할 적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안 된다. 그렇게 해다는 이 우리 정부 자체가 통합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금 제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공헌은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고 튜터를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신앙 고백은 굉장히 고전적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신, 그걸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았고 그런 분인데 이런 인격조차도 양보하는 인격, 그리고 그 정직성, 설득하는 것, 이것이 안창호 선생이 아니었으면은 이 새 정부를 통합시킬 수 없었을 것이고, 뒤에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는데도 굉장한 안창호 선생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 시계가 맞지요? 저 시계 맞죠? 3시 5분인데 제가 아까 1시간 정도만 강의하고 질문을 받겠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에는 기독교인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뒤로 나가면 나올 겁니다. 예, 조금 여기 보면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상해에 와서 그 교회 출석한 게 그 자기 일기에다가 써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서 강연에 출석할 것, 29일에 어떻게 했다, 그 다음 뭐 했다, 예배당에 가다, 예배에 가다, 예배당에 가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혁명운동을 하는 곳에 현장에 와서도 예배에 참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임시정부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해 임정 수립 및 그 추진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역할을 보면은 신안청년당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할 때 선우혁이라는 사람, 신성학교 미션스쿨입니다. 그 출신이라 했습니다. 평안도 목사들을 만나 계획을 했습니다. 이승훈 선생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이승훈 장로지요. 그 다음에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본국 기독교계에서 파견된 아까 현순 목사의 역할이 컸다는 것, 그리고 임시의정은 처음에는 부의장, 그 다음에 곧 의장이 되었던 손정도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초대 임시의정은 의원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29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대다수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정 요인들 가운데서 이승만, 김구, 안창호, 김규식, 손정도, 김병조, 김인전, 송병조, 선우혁, 그냥 대충 꼽을 수 있는 사람들 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뭐 너무 잘 아니까 알고요. 김구는 원래 신앙이 없었던 분인데 그가 18살, 20살 이때는 동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94년, 그러니까 19살 때입니다. 그가 1876년생인데 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적에 황해도에서 동학도들을 끌고 해주에 있는 일본군하고 붙었던 사람이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그 뒤에 그는 신계동으로 옮겨가지고 안태훈이라는 사람, 이 안중근의 아버지입니다. 그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또 이 성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 성리학적인 의혈을 가지고 스치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스치다는 김구가 생각할 적에 국모 민비를 죽인 놈이 바로 저놈이다 해가지고 왔을 적에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옥에 들어가고 인천 감옥에 들어가고 인천 감옥에서 탈옥해가지고 저 마곡사, 공주 마곡사로 갑니다. 거기서는 머리 깎고 또 스님 노릇을 했습니다. 스님 해가지고는 이건 나라 구할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와서 1903년에 개종을 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하자마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환등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환등기 들고 다니면서 계모운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11년
1905년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적에 그는 진남포에서 그 청년의 대표로서 와가지고 을사늑약을 파기시키는 그 상소 운동에 서울에서 참여를 합니다. 1911년에는 백오인 사건과 연루된 사건에 걸려서 옥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뒤에 자기를 감시하는 세력을 따돌리고 신의주를 거쳐서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맨 처음에 경무총장, 우리로 말하면은 치안국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승승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1930년, 31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홍구공원의 거사를 일으키도록 하고, 그리고 이봉창 의사로 하여금 또 일본 궁성에 폭탄을 던지도록 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40년에 국가주석이 되었습니다. 주석이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프레지던트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이승만도, 그리고 임시정부의 대표 김구도 기독교인이었다. 안창호 선생 말씀드렸고, 김규식 선생 굉장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언더우드의 양아들 노릇을 해가지고 뒤에 버지니아주의 로아노크라고 하는 곳에 대학을 나왔습니다. 영어를 아주 잘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좀 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대학에 가서 강의도 하고 상사에 또 취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한 데 비해서 김규식 선생은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손정도 선생 말했고요. 김병조 목사는 33인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3.1절 날 서울에 오질 않았습니다. 서울에 오지 않고 망명길에 나서버렸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돕고 그 다음에 상해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분입니다. 김인전이라고 하는 분도 전주 남문교회 출신인데 의정원 의장도 지난 그런 훌륭한 분입니다. 송병조, 선우역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안창호 신앙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상해 임시정부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념적인 면은 제가 이어서 오늘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인맥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임시정부와 우리 기독교와는 굉장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